네, 오늘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 아주 잘 알고 있는 콩쥐와 팥쥐입니다. 이 동화책들은 다 이렇게 와를 꼭 붙이네요. 이거 우리 콩쥐 팥쥐라고 더 많이 알고 있죠?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니지만 지난번에 그 금도끼 은도끼를 읽었잖아요. 근데 나중에 다시 보니까 제목이 금도끼와 은도끼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네, 이 조사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적어주는 그런 옛 이야기 요술항아리 동화집입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천우신조라는 많이 들어본 한자성어가 나오죠.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콩쥐와 팥쥐. 옛날 옛적 작은 마을에 착하기로 소문난 콩쥐가 살았어요. 엄마가 없는데도 어찌 저리 밝은지 몰라. 아이 어디 밝기만 한가? 이 심성은 또 얼마나 고운데? 콩쥐를 볼 때마다 마을 사람들은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새엄마와 팥쥐를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새엄마도 팥쥐도 얼굴이나 말씨 어디 한 구석 고운 데가 없는 거예요. 하루는 새엄마가 콩쥐와 팥쥐를 불렀어요. 팥쥐는 동생이니까 평평한 모래밭을 갈고 콩쥐는 언니니까 산비탈 자갈밭을 갈아라. 그러고는 팥쥐에게는 따끈한 쌀밥과 쇠로 만든 호미를 주고 콩쥐에게는 까맣게 탄 누룽지와 나무로 만든 호미를 주었어요. 팥쥐는 설렁설렁 밭을 매는 둥 마는 둥, 콩쥐는 땀을 뻘뻘 흘리며 쉬지 않고 일을 했죠. 팥쥐는 호미를 냅다 던져놓고 시원한 그늘에서 맛있는 쌀밥을 오물오물 먹었어요. 콩쥐는 누룽지 먹을 틈도 없어 투덕투덕 일만 했지요. 그러다가 그만 나무 호미가 툭 부러졌어요. 아이고 어째 이를 어째. 콩쥐가 발을 동동 구르는데 어디에선가 검은 소 한 마리가 나타났어요. 울지마 콩쥐야, 내가 도와줄게. 콩쥐가 탄내나는 누룽지를 오독오독 먹는 사이 그 넓은 자갈밭을 소가 모두 갈아놓았어요. 콩쥐가 자갈밭을 다 갈아놓자 새엄마가 콩쥐를 불러 또 일을 시켰어요. 부엌에 있는 빈 독에 물을 가득 채워 넣거라. 콩쥐가 우물물을 길어 독에 붓는데 부어도 도통 독이 차질 않는 거예요. 하도 이상해서 콩쥐가 독 밑을 살펴보니 어른 주먹만한 구멍이 뻥 뚫려 있는 게 아니겠어요? 어째 이를 어째. 콩쥐가 구멍을 보며 훌쩍훌쩍 울고 있는데 어디에선가 두꺼비가 느릿느릿 기어 나왔어요. 와, 울지마 콩쥐야. 내가 구멍을 막아줄게. 와악. 두꺼비 덕분에 밑 빠진 독에 물을 가득 채울 수 있었지요. 하루는 마을에 큰 잔치가 열렸어요. 새엄마와 팥쥐는 곱게 단장하고 잔치에 갈 채비를 했어요. 콩쥐도 따라 나섰는데 콩쥐, 넌 벼 9섬을 다 찧어놓고 명주 9피를 다 짜놓은 후에 잔치집으로 오너라. 그러면서 새엄마와 팥쥐는 휑하니 가버리는 거예요. 어째 이를 어째. 하루를 찌은 듯 다 찌을까, 한 달을 짠 듯 다 짤까. 콩쥐는 멀뚱히 서서 눈물만 뚝뚝 흘렸어요. 그때 마당에 말려둔 벼에 후두득 참새떼가 날아왔어요. 콩쥐는 이리 폴짝 저리 폴짝거리며 참새를 쫓았지요. 그런데 알고 보니 참새들이 벼를 쪼아 먹는 게 아니라 벼를 빻고 있었던 거예요. 참새들아 고마워. 그런데 명주 9필은 언제 다 짜누?
배틀 앞에 앉은 콩쥐는 저도 모르게 한숨을 푹 쉬었어요. 그런데 그때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자, 어디에선가 선녀 같아 보이는 사람이 꽃바람을 날리면서 이렇게 배틀을 짜고 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걱정 마, 콩쥐야. 내가 도와줄게. 갑자기 나타난 선녀가 명주 9필을 모두 짜주었어요. 그리고 콩쥐에게 선물도 주었어요. 콩쥐야, 비단옷과 꽃신을 받으렴. 이걸 입고 잔치집에 다녀오렴. 선녀는 이렇게 말하고는 하늘로 올라갔죠. 고마워요, 선녀님. 곱게 차려입은 콩쥐가 냇가를 지나고 있을 때였어요. 비키시오, 원님 행차요. 모두들 비키시오. 그 소리에 놀란 콩쥐가 그만 꽃신 한 짝을 냇물에 빠뜨리고 말았어요. 그때 동동 떠내려오는 꽃신을 원님이 보게 되었죠. 물 위에 떠가는 꽃신이 참으로 곱구나. 여봐라, 저 꽃신의 주인을 찾아오너라. 그 길로 포졸들은 꽃신의 주인을 찾아다녔어요. 꽃신 주인을 찾던 포졸들이 마을의 잔치집에 들어왔어요. 사람들은 앞다투어 꽃신을 신어보았죠. 욕심 많은 새엄마와 팥쥐도 꽃신을 신어보았어요. 내놔요. 내 꽃신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자그마한 꽃신이 팥쥐의 두툼한 발에 맞을 리가 없었어요. 마침내 콩쥐 차례가 되었어요. 당연히 콩쥐의 발에 꽃신이 아주 꼭 맞았죠. 원님을 만난 콩쥐는 꽃신을 얻은 이야기를 모두 들려주었어요. 꽃신만큼이나 마음씨도 고운 처자구려. 나의 색시가 되어주겠소? 그리하여 착한 콩쥐는 믿음직한 원님과 혼인을 하여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어요. 그런데 새엄마와 팥쥐는 어떻게 되었냐고요? 그야 행복한 콩쥐를 보고 약이 잔뜩 올라 화병이 났지요. 자, 이야기가 굉장히 짧게 끝났어요. 중간중간에 이 시련들은 상당히 짧게 이렇게 축약이 되었고, 원래는 그렇죠. 그 밭을 매는 그런 장면이나 그런 데서 좀 더 좀 자세하게 다뤄지기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꽃신이 맞네 안 맞네 하면서 팥쥐랑 이제 팥쥐 엄마랑 이게 원작에서는 굉장히 잔인하다는 얘기도 있는데 옥신각신, 그리고 그 전에 콩쥐를 이제 괴롭히는 장면들도 엄청 되게 모질고 호되게 나오죠. 게다가 여기에는 아빠에 대한 얘기가 전혀 안 나오는데 전래동화도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구전 동화다 보니까 또 여러 버전이 있고 또 각 동화집마다 이렇게 취사 선택을 해서 길이를 조절하기도 하고 또 부적절한 내용을 빼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에서 좀 너무 썰렁하다는 느낌은 드네요. 자, 28번째 동화 콩쥐와 팥쥐였습니다. 네, 별똥이 아빠입니다. 오늘의 동화는요, 오스카 와일드의 행복한 왕자입니다. 아주 유명하죠? 작가도 유명하고 동화도 유명한데 이 동화는 제가 어렸을 때 읽을 때도 지금도 생생하고 그 당시에도 굉장히 슬펐어요. 그래서 이제 아무도 없는 방에 혼자 들어가서 이제 울먹울먹 하면서 읽었는데 몇 번을 더 읽었죠. 가장 여러 번 읽었던 게 이 행복한 왕자와 구두방 할아버지와 난쟁이들이었는데, 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오늘 우리 별똥이 엄마는 별똥이가 조금이라도 잘 들으라고 배 위에 있던 이불을 다 벗어내고 그리고 이제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텐의 아이가 이제 진동으로도 듣는다고 하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행복한 왕자. 자, 등장인물이 몇 명 있지만 사실은 이제 행복한 왕자 동상이죠. 이 동상과 제비가 사실은 전부라고 봐도 돼요. 자, 마음이 좀 아린 행복한 왕자 동화로 들어가 볼게요. 어느 도시에 행복한 왕자라고 불리는 멋진 동상이 있었어요. 왕자의 두 눈은 파란 사파이어로 반짝이고 있었고 손에 든 칼자루에도 빨간 루비가 박혀 있었어요. 그리고 온몸은 얇은 황금으로 덮여 있었지요. 사람들은 행복한 왕자 동상을 도시의 자랑거리로 여겼죠. 저 동상을 보세요. 정말 아름답지 않나요? 맞아요. 저렇게 아름다운 동상은 세상에 둘도 없을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제비 한 마리가 도시로 날아왔어요. 친구들은 이미 따뜻한 남쪽 나라로 떠났지만 갈대 아가씨를 사랑하게 된 제비는 혼자 남게 되었죠. 밤이 되자 제비는 쉴 곳을 찾아 도시의 이곳저곳을 날아다녔어요. 그러다가 제비는 행복한 왕자의 동상을 보게 되었어요. 옳지. 오늘은 저기서 쉬어야겠구나. 제비는 행복한 왕자의 두 발 아래에 사뿐히 내려앉았어요. 막 잠들려는 순간 머리 위로 무엇인가 뚝 하고 떨어졌어요. 깜짝 놀란 제비는 위를 올려다보았어요. 그때 제비가 본 것은 행복한 왕자의 두 눈에서 흐르는 눈물이었어요. 왕자님, 왜 울고 있나요? 사람들은 나를 행복한 왕자라고 부르지만 여기에 서 있으니 슬픈 일들을 많이 보게 되는구나. 행복한 왕자는 슬픈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기 좁은 골목에 가면 엄마가 밤새 바느질을 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집이 있단다. 그 집엔 어린아들이 하나 있는데 몹시 아프구나. 하지만 너무 가난해서 약을 살 돈이 없구나. 제비야, 내 칼자루에 있는 루비를 빼다가 저 가난한 집에 가져다 줄 수 있겠니? 제비는 왕자의 칼자루에서 루비를 빼내어 입에 물고는 그 집으로 날아갔어요. 그리고 창문으로 날아들어가 침대 위에 루비를 살짝 떨어뜨렸어요. 루비를 발견한 엄마는 깜짝 놀라 말했어요. 아니, 누가 이 루비를 주고 간 걸까? 이제 약을 살 수 있게 되었어. 엄마는 아이를 꼭 안고서 감사의 눈물을 흘렸어요. 다음날 제비는 행복한 왕자에게 말했어요. 저는 이제 따뜻한 남쪽 나라로 가야 해요. 제비야, 하룻밤만 더 나와 있어주지 않겠니? 행복한 왕자는 또 부탁을 했어요. 저기 다락방에 한 젊은이가 글을 쓰고 있단다. 그런데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해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구나. 그 젊은이에게 내 사파이어 눈 한쪽을 빼다 줄 수 있겠니? 안 돼요. 제가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겠어요? 제비는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렸어요. 난 괜찮으니 내가 시키는 대로 해주렴. 제비는 하는 수 없이 왕자의 한쪽 사파이어 눈을 빼냈어요. 그리고 젊은이의 다락방으로 날아가 책상 위에 살짝 떨어뜨렸죠. 사파이어를 본 젊은이는 너무 좋아 어쩔 줄을 몰랐어요. 다음날 제비는 왕자에게 다시 작별 인사를 했어요. 왕자님, 조금 있으면 차가운 눈이 내릴 거예요. 이젠 정말 가야 해요. 미안하지만 한 번만 더 부탁을 드려주렴. 저 아래 광장에 가면 성냥팔이 소녀가 울고 있을 거야. 그 아이는 성냥을 모두 물에 빠뜨렸단다. 성냥을 팔지 못하면 아빠에게 많이 혼날 거야. 내 나머지 눈을 그 소녀에게 갖다 주렴.
안 돼요. 그럼 왕자님은 앞을 볼 수가 없잖아요. 난 괜찮아. 그러니까 내 말대로 해주렴. 부탁이야. 제비는 하는 수 없이 나머지 사파이어 눈을 빼냈어요. 그리고 성냥팔이 소녀에게 날아가 사파이어를 소녀의 손바닥에 떨어뜨렸어요. 사파이어를 본 소녀는 팔짝팔짝 뛰며 좋아했어요. 어머, 이것 좀 봐. 잃어버리기 전에 빨리 엄마에게 갖다 드려야지. 소녀는 신이 나서 집으로 달려갔어요. 제비는 힘없이 왕자에게 돌아왔어요. 그리고 왕자의 어깨에 앉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왕자님, 이제부터는 제가 왕자님의 눈이 되어드릴게요. 아니다. 어서 남쪽 나라로 날아가거라. 어서. 하지만 제비는 끝내 날아가지 않았어요. 두 눈을 잃은 왕자를 두고 떠날 수가 없었거든요. 왕자는 그런 제비가 너무나 고맙고 사랑스러웠어요. 다음날 제비는 하루 종일 마을을 날아다녔어요. 그리고 밤이 되면 왕자의 어깨에 앉아 마을에서 보았던 불쌍한 사람들에 대해 말해주었어요. 제비의 이야기를 들은 왕자가 말했어요. 제비야, 내 몸은 얇은 황금으로 덮여 있단다. 황금을 한 조각씩 떼어내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전해주렴. 제비는 왕자의 몸에서 황금을 조금씩 떼어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었어요. 왕자의 몸은 점점 보기 흉한 잿빛으로 변해갔죠. 어느덧 추운 겨울이 찾아왔어요. 하늘에선 하얀 눈이 내리고 있었지요. 제비는 춥고 지쳐서 더 이상 날 수가 없었어요. 왕자님, 이젠 안녕히. 제비는 행복한 왕자에게 입을 맞춘 뒤 발 아래로 떨어져 죽고 말았어요. 불쌍한 제비야. 나 때문에 남쪽 나라에도 못 가고. 왕자는 슬픔의 눈물을 흘렸어요. 어느덧 봄이 되어 왕자의 잿빛 몸을 덮고 있던 하얀 눈이 녹기 시작했어요. 아니, 저 동상이 어쩌다 저렇게 되었지? 황금도 다 벗겨지고 보석도 몽땅 없어졌어요. 행복한 왕자의 동상 앞을 지나던 사람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말했어요. 이제는 더 이상 행복한 왕자 같지 않아요. 사람들은 행복한 왕자의 동상을 펄펄 끓는 용광로에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왕자의 발 아래 있던 제비는 쓰레기통에 버렸지요. 그런데 용광로 속에 던져진 행복한 왕자의 심장만은 녹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하는 수 없이 왕자의 심장도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어요. 어느 날 하늘나라에서 하느님이 천사에게 말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 2가지를 찾아오너라. 천사는 쓰레기통에 버려진 왕자의 심장과 죽은 제비를 가져왔어요. 참으로 아름답고 귀한 것을 찾아왔구나. 이 작은 새는 천국에서 언제나 노래를 부를 것이고 행복한 왕자는 황금 도시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하느님이 기뻐하며 말했어요. 자, 이야기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자, 오늘의 입장 동화는 어떤 사람들이 입장일까요? 제비와 행복한 왕자, 마을 사람들. 네, 마을 사람들 얘기가 좀 재밌는데 아무리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그랬다고는 하지만 네, 마을의 자랑거리였는데 허락도 받지 않고 마음대로 나눠준 것은 잘못한 일이래요. 우리 마을 사람들 모두의 것이니까요. 맞는 얘기죠, 사실. 읽으면서도 제가 참 이제는 더는 동심이 남아있지 않은가 하고 우려를 했던 게 읽으면서도 이건 부당하다, 이건 잘못됐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특히나 무분별한 이렇게
포퓰리즘 그런 문제가 좀 사회적으로도 많이 되잖아요. 그런 거에 있어서 좀 경계의식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게 동화가 동화만으로 읽히지 않는 그런 부작용이 좀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읽었을 때는 참 이게 감동을 많이 받아가지고 되게 정확하게 기억이 나는 구절들도 있어요. 처음 제비가 발치에 앉아 있다가 이제 왕자의 눈물을 처음 맞게 되죠. 근데 제가 읽었던 책에는 비가 오나? 이렇게 제비가 갸우뚱하면서 위를 쳐다봐요. 그래서 그게 되게 인상 깊었고, 또 왕자가 이제 여기에는 아예 확실하게 황금색으로 도금이 되어 있다 하는데 그때 책에는 한 입 한 입 떼어간다고 표현할 정도로 약간 이순신 장군 갑옷처럼 이렇게 비늘로 덮여 있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좀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었거든요. 오랜만에 봐도 이 책의 내용은 그때와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이제 왕자와 제비의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속 깊은 감동이 전해지네요. 자,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준 29번째 동화 행복한 왕자였습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 백일홍 이야기라는 전래동화예요. 이 백일홍이라는 꽃은 참 저희 부부에게는 익숙합니다. 일단 저희 고향인 그리고 우리 별동이 엄마의 시댁인 그 강릉이라는 곳의 강릉시 시화이기도 해요. 이 100일 동안 붉게 피어 있다 해서 백일홍인데 정말 꽃이 오래 피어 있어요. 그리고 저희 이제 고향집 앞마당에도 두 그루가 있고 굉장히 예쁩니다. 또 이제 잘 자라기도 하고 되게 튼튼한 나무예요. 크면은 굉장히 크기도 한데 보통 이제 보통은 사람 키보다 약간 더 크게 이제 자라는 것 같아요. 참 예쁩니다. 강릉에 가면 아주 흔하게 볼 수 있어요. 길 옆으로 지나다니는데 붉은 꽃이 나무에 피어 있다. 그냥 백일홍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아, 참고로 이 이야기는 저는 처음 봅니다. 약속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자, 어떤 이야기일까요? 백일홍의 전설 같은 얘기일 텐데 들어가 보죠. 백일홍 이야기. 옛날 어느 바닷가에 있는 작은 마을의 이야기예요. 한적하고 평화롭기만 하던 이 마을에 어느 날부터 커다란 걱정거리가 생겼어요. 무시무시한 바다 괴물이 나타나 고깃배를 부수고 사람들을 잡아갔거든요. 마을 사람들이 용왕님께 빌고 또 빌었지만 바다 괴물은 계속 나타나 사람들을 괴롭혔어요. 결국 사람들은 해마다 아름다운 처녀를 괴물의 제물로 바치게 되었답니다. 어느 해 착하고 예쁘기로 소문 자자하던 다니가 괴물의 제물로 끌려가게 되었어요. 아이고, 어여쁜 우리 딸 다니야. 네가 제물이 되어야 하다니 이를 어쩔꼬. 부모님은 다니 손을 부여잡고 눈물만 흘렸죠. 다니가 괴물의 제물로 바쳐지게 되었다는 소식은 다니를 좋아하던 총각에게도 알려졌어요. 이대로 괴물이 다니를 잡아가게 둘 수는 없어. 내가 괴물을 해치우겠어. 총각은 괴물과 맞서 싸우기로 결심했어요. 그리고는 마을 사람들에게 부탁했어요. 여러분, 제가 바다 괴물과 싸우겠어요. 저에게 괴물을 물리칠 기회를 주세요. 드디어 괴물에게 처녀를 바치는 날이 되었어요. 제단 앞에 곱게 단장한 처녀가 앉아 있었지요. 붉은 옷을 입은 무녀는 허이허이 춤을 추며 처녀 주위를 빙글빙글 맴돌았어요. 그때였어요. 갑자기 산처럼 큰 파도가 일렁이더니 시커먼 괴물이 나타났어요. 괴물은 처녀에게 스르르 다가왔어요. 괴물이 처녀를 삼키려는 순간 숨죽이고 있던 처녀가 재빨리 일어나 긴 칼로
괴물이 눈을 찔렀어요. 그 처녀는 다니가 아니라 총각이었죠. 하늘을 찢을 듯한 비명을 지르며 비틀대던 괴물은 이내 물속으로 사라졌어요. 괴물이 사라지자 마을에 큰 잔치가 열렸어요. 얼씨구 좋다! 괴물이 사라졌네! 진작 괴물과 맞서 싸우면 될 것을 총각이 정말 큰일을 해냈지 뭐야. 사람들은 덩실덩실 춤을 추며 바다 괴물이 사라진 것을 기뻐했어요. 그리고 총각은 용기를 내어 다니에게 청혼을 했죠. 다니도 용감한 총각과의 혼례를 약속했답니다. 그런데 혼례를 앞둔 다니가 무서운 꿈을 꾸었어요. 커다란 괴물의 입속으로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다 휩쓸려 들어가고 있어요. 초가지붕을 밟고 있는 거 보니까 마을인 것 같은데 뭐 배고 뭐고 가재도 구고 다 떠내려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괴물에게 이제 빨아들이듯이 빨려 들어가듯이 이제 잡아먹히는 장면이죠. 자, 무서운 꿈을 꾸었네요. 아무래도 꿈이 이상해요. 괴물이 다시 나타날 것 같아요. 하얗게 질린 채 꿈 이야기를 하는 다니가 불안해하자 총각은 씩씩한 목소리로 다니를 안심시켰어요. 너무 걱정 마시오. 내가 괴물을 찾아 물리치고 오겠소. 다니는 총각이 믿음직스러웠지만 혹시나 다시 만나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눈물이 났어요. 이번에는 시간이 오래 걸릴지도 모르오. 하지만 100일 안에는 반드시 돌아올 것이오. 내가 이기면 흰 돛을 달 것이고 만약에 진다면 붉은 돛이 걸릴 것이오. 얼마나 갔을까? 총각이 탄 배를 쫓아오던 갈매기들이 하나 둘 사라졌어요. 그때 갑자기 잠잠하던 바다에 천둥 번개와 함께 비바람이 몰아치기 시작했어요. 잠시 후 출렁이던 바닷물이 큰 소용돌이를 일으키며 하늘로 솟구치면서 괴물이 나타났어요. 총각은 칼을 움켜쥐고 괴물과 맞서 싸웠어요. 총각과 괴물의 싸움은 오랫동안 계속되었죠. 마침내 총각은 지쳐 흐느적거리는 괴물의 머리를 베었어요. 몸부림을 치며 괴로워하던 괴물은 결국 죽고 말았답니다. 한편 다니는 날마다 바닷가 언덕에 나가 총각이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빌고 또 빌었어요. 왜 아직도 오시지 않는 걸까? 약속한 날이 다 되어가는데. 다니가 바닷가 언덕에 나올 때마다 한 개씩 쌓은 작은 돌멩이는 어느덧 100개가 다 되었지요. 바로 그때 바다 저편에 배 한 척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부디 흰 돛이 보이게 해주세요. 부디.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어렴풋이 보이던 배가 가까워질수록 돛은 점점 붉은색으로 보였어요. 괴물에게 진 것이 분명해. 슬픔을 이기지 못한 다니는 언덕 아래로 몸을 던졌어요. 배에서 내린 총각은 곧바로 다니를 찾았지만 다니는 이미 숨을 거둔 뒤였어요. 돛이 붉은 것은 괴물의 피 때문이라오. 총각은 다니를 품에 안고 서름에 복받쳐 울었어요. 다니가 죽고 얼마 후 다니의 무덤가에는 붉은 꽃이 피어났어요. 신기하게도 그 꽃은 꼭 100일 동안 피어있다가 지곤 했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꽃을 백일홍이라 불렀답니다. 자, 이야기가 끝이 났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 가슴이 아픔과 동시에 가슴이 아주 답답한 동화입니다. 참 어른으로서 동화를 읽기, 특히 전래동화 읽기가 더 힘드네요. 진짜 제가 그렇게 어른스럽지 않은 어린임에도 불구하고 사리 판단을 하다 보니까 아니 그 좀 확인이나 좀 하지. 그 바다에서 죽었으면 배는 또 어떻게 돌아와요. 그리고
참 아유 그렇게 쉽게 그 몸을 던지나. 아무리 슬픔을 견디지 못했다 하더라도 좀 확인은 하고 던지지. 뭐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이렇게 뭐 서로 따라 죽는 이게 옛날 이야기에서는 되게 로맨틱한 뭐 그런 느낌을 주나 봐요. 사실 그렇긴 하죠. 뭐 목숨을 걸 정도의 사랑이다라는 거니까. 그치만 참 안타깝네요. 야, 이게 백일홍에 이런 이야기가 숨어 있을 줄이야. 참. 나중에 혹시 백일홍을 직접 보게 되신다면 자, 오늘 읽은 백일홍 이야기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절대로 성급하게 포기하지 않기를 예, 다시 한번 되뇌이시길 바랍니다. 자, 드디어 30번째가 됐는데요. 처음에 10번째 동화를 이렇게 촬영을 할 때만 해도 굉장히 많이 했다 생각했는데 오히려 이게 30번째가 되니까 굉장히 적게 한 것 같아요. 10번째는 하나 둘에서 열이 됐다고 두 자릿수가 됐다 해서 굉장히 크게 느껴졌는데 이제는 얼른 100회를 맞이하고 싶다는 생각에서 100에 30밖에 안 된다는 생각이 드나 봐요. 여전히 초심에서 하나도 변하지 않았고요.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최근에 이제 일이 좀 바쁘다 보니까 컨디션이 안 좋아서 목소리가 굉장히 잘 안 나오네요. 목이 안 좋아요. 그리고 또 피곤한 상태에서 읽다 보니까 실수도 굉장히 많이 하고요. 물론 그 편집 과정에서 걸러낼 수 없는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실수 없이 쭉 가는 게 전체적인 이제 흐름상 훨씬 나은데 네. 매끄럽지 못한 이야기를 들려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아이들을 위해서 꾸준히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30번째 동화 백일홍 이야기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별똥이 아빠입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요. 아주 유명한 동화예요. 누구나 다 알죠? 근데 여기선 제목이 약간 다르네요. 안데르센의 미운 아기 오리입니다. 미운 오리 새끼라고 많이 알고 계시죠? 그 새끼라는 게 어감이 안 좋아서 이렇게 했나요? 자, 표지에 있는 사파에서 보니까 참 오리 같지 않게 그려놨네요. 우리는 알지만 스포일러가 될 수 있으니까 조용히 하고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알을 깨고 나오는 작은 병아리가 잔뜩 그려져 있네요. 아주 귀여워요. 안데르센 다들 아시죠? 뭐 인어공주, 벌거벗은 임금님, 성냥팔이 소녀 워낙 유명한 동화 작가이니까 들어가 보겠습니다. 미운 아기 오리. 자, 등장인물들 나옵니다. 화려해요 라인업이. 자, 백조, 물오리, 엄마 오리, 아기 오리 다 새들입니다. 어느 연못가에서 엄마 오리가 알을 품고 있었어요. 엄마 오리는 아기 오리들이 태어나기를 기다렸죠. 드디어 귀여운 아기 오리들이 알에서 깨어났어요. 꽉꽉 꽉꽉. 어머나, 어쩜 이렇게 귀여울까? 엄마 오리는 너무 좋아 싱글벙글거렸어요.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아, 정말 귀여워요. 사파를 어떻게 이렇게 잘 그렸지? 노란 빛깔을 띤 아기 오리들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아기 오리들을 세고 있던 엄마 오리는 고개를 갸우뚱거렸어요. 참 이상하네. 이 알은 왜 아직도 깨어나지 않는 걸까? 엄마 오리는 걱정이 되었어요. 다른 엄마 오리들도 그 알을 보며 말했어요. 분명히 저 알은 칠면조 알일 거예요. 그러니 어서 갖다 버려요. 하지만 엄마 오리는 계속 알을 품어주었어요. 며칠 후 마지막 남은 알에서도 아기 오리가 태어났어요. 하지만 다른 아기 오리들보다 몸집이 크고 빛깔도 달랐어요. 그러자 주위에서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쟤는 오리가 아니야. 분명히 헤엄도 못 칠 거야. 그 말을 들은 엄마 오리는 아기 오리들을 데리고 연못으로 갔어요.
자, 엄마처럼 헤엄을 쳐보렴. 아기 오리들은 헤엄을 아주 잘 쳤어요. 물론 커다란 아기 오리도 엄마를 따라 헤엄을 쳤어요. 엄마 오리는 그제야 마음을 놓을 수가 있었어요. 다른 오리 형제들은 막내 오리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자기들보다 몸집도 훨씬 크고 빛깔도 달랐으니까요. 형제 오리들은 막내 오리의 머리를 쪼아대며 화를 냈어요. 저리 가! 너같이 미운 오리가 내 동생이란 게 정말 싫어! 엄마 오리는 그런 형제 오리들을 야단쳤어요. 그러면 안 돼. 서로 사이좋게 지내야지.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미운 아기 오리는 늘 배가 고팠어요. 다른 형제 오리들이 먹이를 모두 빼앗아 먹었거든요. 그 모습을 본 엄마 오리는 마음이 아팠어요. 차라리 멀리 가서 행복하게 살면 좋으련만. 그 말을 들은 미운 아기 오리는 너무 슬펐어요. 엄마도 나를 싫어하시는구나. 그래, 여기 떠나야겠어. 집을 나온 아기 오리는 한참을 걷다가 돌담 위에 앉은 아기 참새를 만났어요. 안녕, 난 아기 오리야. 하지만 아기 참새는 대꾸도 없이 휙 날아가 버렸어요. 아기 오리가 커다란 늪에 이르렀을 때 물오리들이 다가와 물었어요. 넌 누구니? 아기 오리예요. 뭐? 아기 오리라고? 말도 안 돼. 물오리들은 아기 오리를 놀려댔어요. 그때였어요. 커다란 총소리가 나더니 사냥개 한 마리가 킁킁거리며 다가왔어요. 사냥개는 아기 오리를 힐끗 쳐다보더니 바닥에 떨어진 물오리만 덥석 물고 가버렸어요. 내가 얼마나 못생겼으면 사냥개도 싫어서 그냥 가버릴까? 아기 오리는 너무나 외로웠어요. 어느덧 시간이 흘러 가을이 되었어요. 바람도 쌩쌩 불고 나뭇잎도 하나 둘씩 떨어졌죠. 춥고 배고픈 아기 오리는 숲속을 헤매다가 어느 작은 오두막집을 발견했어요. 그곳엔 마음씨 착한 할머니가 살고 있었어요. 가엾어라. 배가 몹시 고파 보이는구나. 갈 곳이 없으면 함께 지내자꾸나. 할머니는 아기 오리에게 콩과 우유를 주며 집 안으로 들어오게 했어요. 아기 오리는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어요. 할머니 집에는 고양이와 닭이 살고 있었어요. 고양이는 아기 오리를 못 살게 굴었어요. 넌 쥐도 못 잡지? 너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 닭도 아기 오리를 미워했어요. 너는 알도 못 낳지? 그렇지만 나는 헤엄을 칠 줄 알아. 치,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어서 이 집에서 나가. 아기 오리는 하는 수 없이 할머니 집에서 나왔어요. 밖은 어느새 추운 겨울이었어요. 아기 오리는 들판을 지나 호수 근처에 이르렀어요. 호숫가에는 새하얀 깃털에 긴 목을 가진 아름다운 새들이 있었어요. 와, 어쩌면 저렇게 아름다울까? 그 새들은 바로 백조였어요. 저도 데려가 주세요. 아기 오리는 백조들이 있는 곳으로 가려고 호수로 뛰어들었어요. 하지만 백조들은 멀리 날아가 버리고 물은 얼기 시작했어요.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 이대로 꽁꽁 얼어버리겠는걸? 그때 마침 지나가던 사냥꾼이 아기 오리를 구해 집으로 데려갔어요. 아기 오리를 본 사냥꾼의 아이들은 소리를 지르며 기뻐했어요. 야, 아기 오리다. 아기 오리는 깜짝 놀라 이리저리 도망쳤고 아이들은 아기 오리를 잡으려고 쫓아다녔어요.
그 바람에 집안은 엉망이 되고 말았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뭐야 이 못생긴 오리는. 엉망이 된 집을 본 어머니는 화를 내며 아기 오리를 내쫓아 버렸어요. 아기 오리는 또다시 외톨이가 되었지요. 아기 오리는 호수 근처에서 추운 겨울을 외롭게 보냈어요. 드디어 따뜻한 봄이 찾아왔어요. 호수에서는 아름다운 백조들이 헤엄치고 있었어요. 나도 헤엄치고 싶어. 아기 오리는 호숫가로 가려고 날개를 푸드덕거렸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몸이 하늘로 가볍게 붕 떠오르는 거예요. 우와, 내가 날고 있네? 아기 오리는 하늘을 날아 호수 한가운데 사뿐히 내려앉았어요. 넌 처음 보는 아이네. 참 예쁘구나. 백조 한 마리가 아기 오리에게 다가오며 말했어요. 정말 예쁜 백조구나. 다른 백조들도 하나 둘씩 모여들었어요. 아기 오리는 부끄러워 고개를 떨구었어요. 그 순간 아기 오리는 물 위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어? 내 모습이 어떻게 된 거지? 아기 오리는 하얀 날개를 쭉 펴고 목을 길게 뽑았어요. 나는 미운 아기 오리가 아니라 백조였어. 아기 백조야, 참 아름답구나. 자, 우리와 함께 하늘을 힘껏 날아보자꾸나. 어른 백조가 다가와 말했어요. 함께 날자는 말을 들은 아기 백조는 너무 기뻤어요. 이제야 친구가 생긴 것 같았으니까요. 아기 백조는 날개를 쫙 펴고 하늘 높이 날았어요. 아기 백조는 그 어느 백조보다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결코 뽐내거나 자랑하지 않았지요. 아기 백조는 하늘을 날며 옛날 일을 생각했어요. 아기 오리로 살던 때의 일을 말이죠. 네, 이야기가 끝이 났습니다. 참 언제 읽어도 우리가 참 잘 안다고 생각을 하는 동화들은 막상 다시 한번 읽으면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아요. 이 동화가 그런데 물론 뭐 내용이 다 기억이 나죠. 왜 기억이 나지 않겠어요. 근데 그 디테일한 부분을 다시 읽으면서 더 감동이 밀려오고 또 더 기분이 좋아지고 예전 그 동화를 읽었을 때의 그런 기억과 감정이 다시 되살아나는 걸 보면 익숙한 동화라도 이렇게 다시 읽으면서 또 그렇게 느끼는, 기억해내는 그런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아까 좀 재밌는 일이 좀 있었죠. 사냥개가 굳이 사냥감이 되지 않는 아기 오리를, 그러니까 새끼 백조죠, 그냥 못 본 채 그냥 가버렸는데 그 하마터면 죽을 뻔한 일이었는데 얼마나 외로웠으면 그냥 그 간 거에 대해서 오히려 더 서운해하는 그 아기 오리가 참 한편으로 마음이 아프네요. 아, 그리고 참고로 백조가 뭐 그런 얘기 했죠. 명언에서 특히 많이 얘기를 할 텐데 백조가 물 위에 이렇게 떠 있는 것은, 우아하게 떠 있을 수 있는 거는 물 속에서 쉼없이 오리발을 차기 때문이다, 뭐 헤엄을 치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 팩트는 그렇지가 않죠. 그냥 가만히 있어도 잘 뜹니다. 원래 그냥 잘 떠요. 가만히 있어도 뜨고 심지어 떠서 잘 수도 있어요. 이게 더 오리알이 더 크고 아기 오리가 더 늦게 부화했다는데 실제 부화 일수가 어떻게 되나요? 이거 한번 찾아볼까요? 여보, 핸드폰 어디 있어요? 네, 지금 검색을 한번 해보니까 일반적인 오리들이 보통 28일 정도의 부화 기간을 갖는데요. 그러니까 나와서 뭐 언제 나왔는지는 상관없겠죠. 뭐 망가지지만 않는다면 유정란을 부화를 품은 지 28일이 지나면은 부화를 한다 하고, 고니, 그러니까 백조의 순 우리말이 고니죠. 이 큰 고니의 경우에는, 동화에 나오는 그런 큰 고니의 경우에는 35일에서 42일까지도 걸린대요. 그러니까 한 일주일 정도 더 걸린 여기가 동화가
상당히 사실적이네요. 그래서 더 늦게 태어났고 태어나자마자 덩치도 당연히 더 컸고 덩치가 컸으니까 뭐 생태계에서는 어미가 주는 먹이를 받아먹을 확률도 더 높았겠죠. 사실 여기서는 뭐 형제들이 다 왕따를 시키면서 다 같이 몰려서 이렇게 쥐어받고 뭐 머리를 쪼그려 괴롭혔다고 하는데 탕란을 하는 남의 둥지에다가 이제 알을 몰래 낳는 뻐꾸기의 경우 보면은 그 탕란을 통해서 태어난 새끼가 원래의 어미 새보다 훨씬 크죠. 다른 새, 그 새 이름이 뭐였죠? 종달새인가요? 아무튼 그 새의 새끼보다 더 커서 다른 알을 다 몰아내고 오히려 어미의 먹이를 독차지하는 그런데 뭐 너무 과학적으로 가면 또 동심을 잃은 어른의 그런 가슴 아픈 모습만 또 보이게 되니까 자, 이 미운 아기 오리를 보면서 느끼는 거는 혹여라도 나중에 우리 별똥이가 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렇게 아직 친구들이 정신적으로 성숙도가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뭐 자기들끼리 편을 갈라서 좀 따돌린다거나 네, 그래서 굉장히 속상할 때 그때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언젠가 나중에 이 시기를 지나고 나면은 너가 특이한 게 아니라 더 많은 잠재력과 더 특별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란다. 더 멋진 모습이 될 거야. 이런 그런 위로를 해줄 수 있는 네, 그런 동화인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무탈하게 잘 지내길 바라겠지만 그거는 뭐 부모의 뜻대로 되는 건 아니니까요. 자, 아이뿐만이 아니죠.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항상 과도기를 살고 언제나 성장기를 살고 있듯이 우리도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용기를 잃고 그런 힘든 순간이 올 때 안데르센의 미운 아기 오리처럼 네,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동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도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31번째 동화 안데르센의 미운 아기 오리였습니다. 자, 오늘의 동화는요 무지개의 다리라는 전래 동화입니다. 여기 앞 표지에 이제 콜라주로 이렇게 사파가 있는데 정말 예쁘네요. 이게 마치 오작교처럼 이렇게 남녀 연인으로 보이는 두 남녀가 있는데 자, 이렇게 눈치채셨겠지만 제가 모르는 동화입니다. 또 오늘도 당연히 별똥이 엄마도 모르고요. 저도 알고 보니까 전래 동화는 모르는 게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많이 동화를 알게 되는 그런 기회인 것 같습니다. 상부상조라는 좀 사파와는 왠지 어울리지 않는 사자성어가 있네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무지개의 다리. 아주 오랜 옛날에는 사람들이 하늘나라에서 살았대요. 그곳에서는 자기가 맡은 일만 열심히 하면 아무런 걱정 없이 천년만년 행복하게 살 수 있었죠. 그런데 한 젊은 총각이 어여쁜 처녀와 사랑에 빠졌어요. 문제는 그 총각과 처녀가 맡은 일을 내팽개쳐 놓고 매일같이 놀기만 했다는 거예요. 결국 옥황상제도 그 일을 알게 되었어요. 이런 게으른 것들, 너희가 맡은 일을 하지 않아 하늘의 질서를 어지럽혔으니 지금 당장 하늘을 떠나 땅으로 내려가거라. 옥황상제의 호통에 총각과 처녀는 뒤늦게 후회하며 빌었어요. 땅에는 거친 흙과 돌뿐인데 저희 보고 어찌 살라 하십니까? 제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어 용서해 주십시오. 옥황상제는 총각과 처녀가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자 땅에서도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약속을 했어요. 그리하여 총각과 처녀는 땅으로 내려갔어요. 그런데 거칠고 메마른 땅은 온데간데 없고 아름답고 풍요로운 세상으로 변해 있었어요. 구석구석 나무가 울창하고
꽃이 만발했지요. 내가 너희를 가엾게 여겨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었으니 열심히 일하며 살도록 하여라. 그리하면 복을 누릴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큰 벌을 받을 것이니라. 총각과 처녀는 옥황상제의 말을 마음 깊이 새겨들었어요. 세월이 흐르고 흘러 둘 사이에 예쁜 아이들이 생겼어요. 그 아이들이 자라서 아이를 낳고 또 그 아이들이 자라서 아이를 낳았지요. 이제 땅 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되었어요. 그러자 마을이 생기고 나라가 생겼죠. 땅은 이제 하나의 커다란 세상이 되었답니다. 그런데 평화롭던 세상에 문제가 생겼어요. 사람들이 많다 보니 싸움이 자주 일어났지 뭐예요. 처음에는 둘이 벌인 싸움이 넷이 되더니 나중에는 아예 편을 갈라 전쟁을 벌였어요. 총각과 처녀의 다짐은 이제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옥황상제는 땅 위의 사람들을 괘씸하게 생각했어요. 이 어리석은 사람들 같으니라고. 열심히 일하며 살지 않으면 내가 큰 벌을 주겠다고 한 것을 벌써 잊었단 말인가? 싸울 틈이 없도록 고생을 시켜야겠군. 옥황상제의 분노로 기름지고 풍요롭던 땅이 순식간에 메마르고 거친 땅으로 변해버렸어요. 이제 땅은 씨를 뿌리고 거름을 주고 땀 흘려 돌보아야만 열매를 맺었지요. 노력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생겼어요. 슬슬 꾀를 부리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일할 때는 빈둥거리며 놀다가 추수할 때가 되면 나타나 농사 지은 것들을 모두 빼앗았어요. 물론 옥황상제도 이 사실을 알게 되었지요. 옥황상제는 사람들에게 더 큰 벌을 내렸어요. 그날 이후 땅에는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어요. 거북 등짝처럼 땅이 쩍쩍 갈라지고 뽀얀 흙먼지가 풀썩풀썩 날렸지요. 계곡도 우물도 모두 말라붙어 농사는커녕 먹을 물조차 구하기 힘들게 되었어요. 그런데 농사를 짓지 못하면 빼앗을 게 없을 거라 여겼던 옥황상제의 생각이 빗나갔어요. 어찌된 일인지 나쁜 사람들은 여전히 잘 살고 열심히 일하는 착한 사람들만 더욱 살기 힘들어졌죠. 그 모습을 본 옥황상제는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가뭄이 무섭지 않다면 홍수는 무서워하겠지. 그날부터 세상은 몇 날 며칠을 쉬지 않고 비가 내렸어요. 하지만 착한 사람들만 더욱더 고통스럽게 되었지 뭐예요. 옥황상제는 나쁜 사람들을 벌주기 위해 한 해는 흉년이 들게 하고 그 다음 해는 풍년이 들게 하고 또 그 다음 해는 홍수가 나게 했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나와요. 부부끼리 서로 돕는 모습, 그 다음에 밭을 매는 모습, 사냥꾼으로 보이는, 그러니까 힘을 쓰는 사람이 가운데서 술을 마시고 있고 나머지는 널브러져 있는데 옆에서 여자들이 춤을 추는 모습. 이건 아마도 좀 무력에 의해 지배당하는 모습이겠죠. 그리고 남자들이 도구를 가지고 또 경작을 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홍수와 가뭄으로 벌을 내려도 나쁜 사람들은 절대로 반성할 줄을 몰랐어요. 옥황상제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더 어찌할 방법이 없구나. 다만 착하게 살다 죽은 사람을 하늘로 데려와 편안히 살도록 하는 수밖에. 옥황상제는 하늘과 땅 사이에 7빛깔 무지개 다리를 놓았어요. 그런 다음 착하게 산 사람들만 무지개 다리에 오르도록 했지요.
무지개 다리를 타고 하늘로 올라간 착한 사람들은 땅에서의 온갖 고생을 모두 잊고 행복하게 살았대요. 나쁜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냐고요? 남의 것을 빼앗고 나쁜 일만 일삼던 사람들은 당연히 지옥으로 떨어져 영원히 벌을 받았지요. 지금도 비가 갠 후에 하늘과 땅 사이에 무지개가 뜨는 건 옥황상제가 착한 사람들을 불러들이기 위해 무지개 다리를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의 이야기가 끝이 났습니다. 네,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내용이죠? 성경의 창세기에 나오는 내용과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세상이 처음 열리고 이 세상에서 한정된 삶을 살면서 개척을 해서 살아가야만 했던 이 사람들이 우리는 어떻게 온 것일까? 어디서부터 온 것일까? 이런 걸 궁금해하다가 만들어진 그런 이야기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뭐 권선징악의 요소로서 이렇게 작용을 하겠지만 한 가지 또 약간 재밌는 생각이 드는 건 무지개가 꼭 땅에서 하늘로 이렇게 쭉 뻗어 있는 것만 있진 않죠. 그 우리 흔히 땅에서 시작해서 둥글게 원을 그리면서 반원을 그리고 다시 땅으로 닿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나쁜 짓을 했음에도 무지개 다리에 몰래 승차하려 했던 사람들이 골탕 먹이려는 그런 다리인가요? 자, 표지 사포에 낚여서 남녀간의 사랑을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전혀 다른 이야기네요. 그리고 무지개 다리 건넌다라는 말 이런 이야기에서 나온 건가요? 무지개 다리를 건너서 하늘나라로 간다. 보통 이제 반려동물들에게 무지개 다리 건넌다는 표현을 많이 쓰죠. 네. 무지개 다리에 우리 전래동화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네요. 몰랐는데. 자, 오늘도 재미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32번째 동화 무지개 다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별똥이 아빠입니다. 오늘의 동화는요, 파랑새라는 동화예요. 다들 알고 계시죠? 그 치르치르의 파랑새를 알아요 라는 뭐 노래 가사도 있고요. 따로 부르진 않겠습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볼까요? 마테를링크라는 동화 작가네요. 이건 몰랐는데 우리 하는 파랑새라 하면은 흔히 영화 유주얼 서스펙트인가요? 아니구나, 케이펙스구나. 거기에서도 희망을 상징하기도 하고 뭐 드라마나 다른 여러 가지 작품들에서도 희망을 상징하는 약간 그런 메타포 역할을 하죠. 한번 들어가 볼게요. 크리스마스 전날 밤 치르치르와 미치르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길 건너편 부잣집에서 밤늦도록 떠드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치르치르가 눈을 끔뻑이며 램프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몸을 일으켰어요. 그러곤 창문에 서서 건너편 부잣집을 쳐다보았지요. 미치르, 저것 봐. 테이블 위에 과자랑 케이크 선물들이 가득 쌓여 있어. 이불 속에서 웅크리고 있던 미치르도 오빠 곁으로 다가왔어요. 오빠, 우리도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을 수 있을까? 치르치르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뗄나무를 팔아 하루하루를 지내는 아버지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는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때였어요. 문이 스르르 열리더니 코가 심하게 구부러진 메브리코 할머니가 들어왔어요. 여기에 노래하는 풀이랑 파랑새가 있니? 풀은 있지만 노래는 못해요. 새는 오빠가 한 마리를 가지고 있고요. 새장에 갇힌 새를 쳐다본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이건 파랑새가 아니야. 파랑새가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어. 할머니의 두 눈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몸이 아픈 우리 손녀가 파랑새를 보고 싶어 하는구나.
너희들이 파랑새를 좀 찾아주지 않겠니? 하지만 저희는 파랑새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걸요? 할머니는 치르치르에게 기다란 모자를 씌워주며 말했어요. 자, 이걸 받아라. 이 모자는 마법의 모자란다. 모자에 달려있는 다이아몬드를 돌리면 빵의 요정, 설탕의 요정, 물의 요정을 만날 수가 있단다. 이걸 가지면 파랑새를 찾아낼 수 있을 거야. 치르치르는 할머니가 말한 대로 다이아몬드를 살짝 돌려보았어요. 그러자 빵 굽는 아궁이 속에서 포동포동 살이 찐 빵의 요정이 튀어오르는 모습이 보였죠. 푸른 빛의 비단 옷을 입은 설탕의 요정은 접시 위에서 춤을 추고 있었어요. 파랑새를 찾아 떠나거라. 빛의 요정이 너희를 도와줄 거란다. 할머니가 말했어요. 어느새 다른 요정들은 사라지고 눈부신 옷을 입은 요정이 나타났어요. 저는 빛의 요정이랍니다. 먼저 추억의 나라로 가볼까요? 빛의 요정이 말을 끝내자 담쟁이 동굴 사이로 돌아가신 할머니, 할아버지 집이 보였어요. 치르치르와 미치르는 단숨에 달려갔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나의 손주들이 왔구나. 미치르가 할머니 품에 안기면서 물었어요. 할머니를 만나고 싶을 땐 어떻게 해야 하죠? 그건 너희가 우리를 기억해 주기만 하면 된단다. 그때였어요. 치르치르가 처마에 매달아 놓은 새장을 가리키면서 말했어요. 미치르, 저것 봐. 저 새의 날개가 파란색이야. 오누이는 할머니와 할아버지에게 작별 인사를 한 뒤 파랑새를 가지고 나왔어요. 하지만 밖으로 나오자 파랑새는 날개에 힘이 빠지며 그대로 죽고 말았어요. 그 새는 추억의 나라에서만 살 수 있답니다. 빛의 요정의 말에 미치르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치르치르는 미치르를 달래며 다시 다이아몬드를 돌렸어요. 빛의 요정은 치르치르와 미치르를 다시 어디론가 데려갔어요. 저곳은 밤의 궁전이에요. 저는 빛의 요정이라 들어갈 수 없답니다. 그곳은 마치 무덤처럼 엄숙하고 어두운 곳이었어요. 기둥도 벽도 마룻바닥도 모두 시커먼 대리석으로 되어 있었지요. 문지기 고양이가 밤의 여왕에게 헐레벌떡 달려가 말했어요. 나무꾼의 아이들이 오고 있어요. 파랑새를 찾으러 온 것 같아요. 그때 치르치르와 미치르가 밤의 여왕 앞으로 다가갔어요. 밤의 여왕님, 파랑새를 찾으러 왔어요.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 열쇠를 빌려주세요. 안 돼. 그 열쇠를 주면 큰일 난단다. 하지만 여왕님은 사람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지 않나요? 밤의 여왕은 화가 나서 펄펄 뛰었지만 어쩔 수가 없었어요. 치르치르는 먼저 첫 번째 문을 열었어요. 그곳엔 유령들이 너풀너풀 방 안을 날아다니고 있었지요. 깜짝 놀란 치르치르는 얼른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 문을 열었지요. 하지만 그곳에도 파랑새 대신 수많은 병들이 잠을 자고 있었답니다. 이곳에서 우물쭈물하다간 병에 걸리고 말 거야. 치르치르가 세 번째 문을 열려고 할 때였어요. 여왕은 깜짝 놀라 소리를 질렀어요. 안 돼! 절대로 안 돼! 그곳엔 전쟁이 들어있어! 만일 그것이 나온다면 세상은 큰 난리가 날 거야. 치르치르는 문을 살짝 열어보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가 엄청난 힘으로 문을 활짝 열려고 했죠. 밤의 여왕과 고양이와 미치르가 도와준 덕에 겨우겨우 문을 닫을 수 있었어요. 치르치르가 마지막 문을 열자 아름다운 정원이 나타났어요. 그곳엔 수천 마리 파랑새들이 날아다니고 있었어요. 미치르, 파랑새다! 파랑새가 여기 있어! 치르치르는 얼른 파랑새를 붙잡아 가슴에 안고는 미치르와 함께 밤의 궁전을 빠져나왔어요. 어떻게 됐어요? 파랑새는 찾았나요? 빛의 요정이 물었어요. 그럼요, 여기 있어요. 하지만 파랑새는 감쪽같이 사라지고 없었어요. 수천 마리 파랑새 중에서 진짜 파랑새는 달빛 속에 숨어 있었거든요.
치르치르는 다시 기운을 내서 다이아몬드를 돌렸어요. 오누이는 어두운 숲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러자 너도밤나무가 나뭇잎을 흔들며 속삭였지요. 너희는 나무꾼의 아이들이지? 틀림없어. 전에 본 적이 있거든. 그때 푸른 옷을 입은 늙은 떡갈나무 대왕이 나타났어요. 그 어깨 위에는 파랑새가 앉아 있었지요. 숲속의 나무들은 일제히 머리를 숙여 인사했어요. 하지만 치르치르는 아무런 인사도 없이 떡갈나무 대왕에게 말했어요. 떡갈나무 대왕님, 그 파랑새를 저에게 주세요. 너는 우리의 적이다. 내 아버지는 우리 가족을 수없이 해쳤어. 전 그런 건 몰라요. 그러지 말고 파랑새를 저에게 주세요. 네?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온갖 나쁜 짓을 다 했다. 이 아이들에게 어떤 벌을 주면 좋겠느냐? 떡갈나무 대왕은 머리 끝까지 화가 나요 말했어요. 없애버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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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와 동물들이 입을 모아 소리쳤어요. 내가 이불로 확 들이받아 줄까? 황소가 튼튼한 뿔이 나 있는 머리를 흔들며 말했어요. 치르치르는 칼을 빼들고 동물들을 노려보았지요. 칼을 보자 뒷걸음질 치던 동물들이 다시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치르치르는 벌벌 떨고 있는 미치르를 한 팔로 감싸주었어요. 그때 미치르가 소리쳤어요. 오빠, 빛의 요정이 오고 있어. 빛의 요정이 나타나자 나무 요정들은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큰일 날 뻔했군요. 이제 행복의 나라로 가요. 치르치르는 다시 다이아몬드를 돌렸어요. 빛의 요정은 치르치르와 미치르를 어느 화려한 궁전 앞에 데려다 주었어요. 궁전 앞에는 행복의 나라라는 편말이 붙어 있었어요. 오누이가 궁전 안으로 들어가 보니 행복의 요정들이 둘러앉아 큰 소리로 떠들며 음식을 먹고 있었어요. 뚱뚱한 행복의 요정이 태산 같은 배를 내밀며 말했어요. 어서 와요. 우선 우리 소개부터 하지요. 제일 앞에 있는 분은 계속 술을 마시는 행복의 요정입니다. 하룻밤에 3통의 술을 거뜬히 마실 수 있지요. 그 뒤에서 통째 구운 돼지를 들고 먹는 분은 배고프지 않아도 항상 먹어대는 행복의 요정이에요. 요정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치르치르가 말했어요. 우리들은 파랑새를 찾으러 왔어요. 여기에 파랑새가 있나요? 파랑새라고요? 그건 먹을 수 있는 새인가요? 행복의 요정들은 엉뚱한 말만 했어요. 오누이는 다시 파랑새를 찾아 떠났어요. 얼마를 걸었을까? 알록달록 예쁜 꽃이 피어있는 정원이 나왔어요. 하늘은 맑게 개었고 태양은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어요. 조금 뒤 천사의 모습을 한 요정들이 나타났어요. 진짜 행복의 요정들이랍니다. 아까 본 건 욕심쟁이 요정들이지요. 빛의 요정이 조용히 말해주었어요. 행복의 요정들은 손을 잡고 노래를 불렀어요. 그중 한 요정이 치르치르와 미치르에게 다가왔어요. 치르치르 도련님, 그리고 미치르 아가씨, 안녕하세요. 어떻게 저희들을 알죠? 우린 도련님의 집에 사는 행복의 요정들이랍니다. 도련님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순간에는 언제나 우리가 곁에 있답니다. 나는 맑은 공기 행복의 요정. 나는 부모님을 사랑하는 행복의 요정. 나는 푸른 하늘 행복의 요정. 다른 행복의 요정들도 치르치르와 미치르에게 자기를 소개했어요. 우리 집에 행복이 그렇게 많단 말이에요? 미치르가 놀라서 물었어요. 그럼요. 우리는 늘 사람들 곁에 있지만 사람들이 그걸 모를 뿐이랍니다. 치르치르 미치르 어서 일어나렴. 엄마의 목소리에 치르치르와 미치르는 잠에서 깼어요. 창문으로 밝은 햇살이 눈부시게 들어오고 있었어요. 엄마, 빛의 요정은 어디 갔나요? 빛의 요정?
빛이라면 지금 이렇게 창밖에서 들어오고 있잖니. 엄마, 우리는 잠옷을 입고 여행을 했어요. 여행이라고? 아침부터 무슨 엉뚱한 소리니? 그때였어요. 이웃집 할머니가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어제 그 할머니다! 크리스마스 수프를 만들기 위해 불씨를 얻으러 왔어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그런데 손녀의 병은 좀 어떤가요? 어머니는 부삽에다 불씨를 담으며 물었어요.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군요. 그런데 우리 손녀가 되게 산비둘기를 갖고 싶어 하더군요. 그 소리에 산비둘기를 쳐다본 치르치르는 깜짝 놀랐어요. 미치르! 우리 산비둘기가 파랗다! 정말이네? 치르치르는 얼른 세 장을 할머니께 드렸어요. 어머나, 나에게 주는 거냐? 우리 손녀가 정말 좋아하겠구나. 며칠 후 할머니는 손녀의 병이 다 나았다며 파랑새를 돌려주셨어요. 하지만 치르치르가 먹이를 주기 위해 세 장 문을 열자 파랑새는 창문 밖으로 휙 날아가 버리고 말았지요. 치르치르는 날아가는 파랑새를 보며 생각했어요. 파랑새는 날아갔지만 행복이 사라진 건 아니야. 자, 동화 파랑새가 끝이 났습니다. 이야, 이거 지금까지 읽었던 것 중에 가장 긴 내용이었어요. 저는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이렇게 그러니까 내용이 많은 줄은 당연히 처음 읽어보는 거니까 예상은 못했지만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당황했어요. 오늘 이거 상당히 길겠는데 이런 걱정을 한편으로 하면서 말이에요. 네, 이 파랑새는 결국 희망과 행복 이런 우리가 결국은 궁극적으로 지켜내야 할 가치들이죠. 그것을 이제 은유적으로 나타내는 건데 그것을 어떠한 형상화를 시켜서 그 행복이란 어떤 거일 거야, 어떤 모습일 거야 하면서 그걸 아무리 찾으려 해봤자 사실은 우리 주변에 있었고 우리가 발견하기 나름이라는 거. 예, 그런 교훈을 주는 그런 동화네요. 자, 이거 아이들이 이해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이것은 다 읽고 나서도 저 같은 경우도 별똥이에게 나중에 들려주면서 그러겠지만 아이들에게 들려주면서 다 읽고 나서 많은 대화를 나누어야 할 그런 동화 같습니다. 자, 정말 행복이란 가치에 대해서 그 본질적인 가치를 들려주는 이야기 33번째 동화 파랑새였습니다. 자, 오늘의 동화는 토끼의 재판이라는 전래 동화입니다. 저 이거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전래 동화는 참 제목만 봐서는 알기가 힘들죠. 제목을 모르고 내용만 알고 있던 경우도 많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헷갈리는 큰 이유는 등장인물들이 다 대부분 뻔한 동물들이어서 그래요. 토끼, 호랑이, 거북이 별로 그 틀을 벗어나지는 않아요. 자, 옛날에 자주 볼 수 있었던 동물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만들었으니까 그럴 테죠. 자, 기지라는 번뜩이는 꾀 이런 게 나오는 건가 보네요. 임기응변. 네. 어떤 내용일지가 참 궁금해지는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토끼의 재판. 아지랑이 아른아른 피어나는 어느 봄날 한 나그네가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숲길을 지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어디서 나는 소리지? 호랑이 소리 같은데? 나그네는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보았지요. 호랑이 소리가 맞구먼? 몹시 슬퍼 우는 것 같아. 이 무슨 일일까? 나그네는 소리나는 쪽으로 살금살금 다가가 보았어요.
소리는 커다란 구덩이에서 나오고 있었죠. 가까이 가서 보니까 글쎄 호랑이가 구덩이에 빠져 있는 거예요. 호랑아, 거기서 왜 그리 슬피 울고 있는 게냐? 나그네님,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먹잇감을 구하러 나왔다가 그만 구덩이에 빠졌지 뭡니까? 그거 참 딱하게도 했구나. 하지만 너를 구해주면 네가 나를 잡아먹을 것 아니냐? 그럴 리가요. 이 목숨을 구해주셨는데 이거 어찌 잡아먹겠습니까? 정말 잡아먹지 않겠단 말이지? 약속할게요. 제발 살려주세요. 눈물 콧물로 범벅이 된 호랑이는 앞발을 모아 싹싹 빌며 부탁했어요. 나그네는 호랑이가 가여웠어요. 그래서 호랑이를 도와주기로 마음먹었지요. 이쪽 저쪽 두리번 둘러보니 글쎄 호랑이를 구하기에 딱 좋은 통나무가 있지 뭐예요. 나그네는 구덩이에 통나무를 내려주며 말했죠. 자, 이 나무를 타고 올라오너라. 자, 호랑이가 통나무를 잡고 영치기 영차 낑낑거리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리는 아주 바동바동 버둥버둥거리면서요. 아이고, 살았다. 구덩이에서 나온 호랑이는 휴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럼 나는 이제 가보겠네. 나그네는 주섬주섬 짐을 챙기며 일어섰지요. 자, 호랑이가 어흥하면서 갑자기 돌변한 표정으로 나무꾼에게 나그네죠? 나그네에게 덤벼듭니다. 가긴 어딜 가? 널 잡아먹어야겠다. 아니, 이건 약속과 다르잖아. 나는 사람과 한 약속은 지킬 생각이 없어. 사람들로 구덩이를 파서 우리를 잡아가잖아. 사람은 다 나빠. 그러니까 사람은 다 잡아먹어도 돼. 호랑이가 으르렁거리며 나그네에게 막 달려드는 참이었어요. 잠깐만. 그럼 우리 누군가에게 딱 3번만 물어보자. 모두가 날 잡아먹는 게 옳다고 하면 내가 순순히 잡아먹히마. 어차피 내 말이 모두 옳다고 할걸? 뭐 까짓것 그러지 뭐. 나그네는 두리번거리다가 황소를 발견하고는 물었어요. 황소야, 내가 구덩이에 빠진 호랑이를 구해주었단다. 그런데 호랑이가 나를 잡아먹겠다는구나. 너무하지 않니? 우물우물 풀을 뜯어먹고 있던 황소는 하고 콧방귀를 뀌면서 말했어요. 너무하긴 사람이 더 너무하지. 사람들은 우리를 실컷 부려먹고는 결국 잡아먹잖아. 그러니 호랑아, 어서 나그네를 잡아먹으렴. 소는 큰 눈을 끔뻑끔뻑하며 호랑이 편을 들었어요. 호랑이는 조아라 펄쩍펄쩍 뛰며 입맛을 쩍쩍 다셨지요. 이번에는 말없이 서 있는 소나무에게 물어보았어요. 소나무야, 너도 내가 구덩이에 빠진 호랑이를 구하는 거 봤지? 그런데도 사람은 다 나쁘다며 날 잡아먹겠대. 호랑이 말이 맞다고 생각하니? 아무렴 호랑이 말이 맞고 말고 사람들은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는 우리에게 은혜를 갚기는커녕 우리를 도끼로 찍어서 아프게 하지. 그러고는 뜨거운 아궁이에 밀어넣어 땔감으로 쓰잖아. 그러니 호랑아, 얼른 잡아먹어버려라. 신이 난 호랑이는 콧구멍을 벌름대며 좋아했어요.
겁에 질린 나그네는 온몸을 바들바들 떨었답니다. 이제 나는 곧 잡아먹히겠구나. 이를 어쩌나. 바로 그때 숲에서 깡충깡충 토끼가 뛰어나왔어요. 토끼를 보자 나그네는 풀죽은 목소리로 물었지요. 토끼야, 토끼야. 영리한 토끼야. 내 말 좀 들어보렴. 내가 구덩이에 빠진 호랑이를 구했단다. 그런데 호랑이가 나를 잡아먹겠다는구나. 이게 옳은 일이니? 나그네의 말에 호랑이도 지지 않고 말했어요. 토끼야, 사람들은 구덩이를 파서 우리를 잡아가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는 은혜 따위 갚을 필요 없어. 안 그래? 토끼는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그 얘기만 듣고는 누가 옳은 일인지 모르겠네. 그 어찌된 일인지 처음부터 내 눈으로 보면 좀 좋을 텐데. 호랑이님, 이 처음에 어떻게 구덩이에 빠졌는지 좀 보여줄 수 있나요? 그야 뭐 어렵지 않지. 호랑이는 보란듯이 펄쩍 뛰어올라 구덩이로 몸을 날려 쿵 하고 빠졌어요. 그러고는 소리쳤죠. 내가 처음에 여기 이렇게 빠져 있었던 거야. 그런데 나그네가 이 통나무로 날 구해준 거지. 자, 나그네, 아까처럼 나를 꺼내보라고. 어서. 이때 토끼가 나그네 귀에 가만가만 속삭였어요. 나그네님, 어서 저 통나무를 치워버리세요. 나그네는 통나무를 멀리 던져버리며 호랑이에게 말했지요. 이 꺼내주면 날 잡아먹을 게 뻔한데 내가 또 널 구해주겠니? 화가 난 호랑이는 으르렁 소리쳤죠. 뭐라고? 여기서 나가면 가만두지 않을 테다. 토끼야, 네가 나 좀 꺼내다오. 하지만 토끼는 생글생글 웃으며 말했어요. 나도 은혜를 모르는 호랑이는 구할 마음이 없답니다. 호랑이님, 거기서 잘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살려준 사람을 잡아먹는 게 옳은 일인지 말이에요. 이렇게 나그네는 토끼 꾀덕에 살 수 있었어요. 토끼야, 네가 나를 살렸구나. 정말 고맙다. 너는 훌륭한 재판관이야. 이 은혜는 잊지 않으마. 뭘요? 이 은혜를 모르는 것들은 혼 좀 나봐야 돼요.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토끼는 커다란 귀를 팔랑거리며 숲속으로 사라졌답니다.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살려만 주시면 절대 잡아먹지 않을게요. 정말이에요. 약속할게요. 산골짜기에는 호랑이 울음소리가 며칠이나 울려 퍼졌대요. 그 뒤 호랑이가 어떻게 됐는지는 아무도 모른다는군요. 자, 이야기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토끼가 처음부터 재판관 역할을 하는 그렇게 의인화가 된 그런 동화는 아니네요. 저는 처음에 아예 동물들이 다 의인화되어서 동물들끼리의 재판을 판결을 토끼가 이 재판관으로서 해주는 그런 걸 상상했었는데, 근데 사실은 내용은 이 비슷한 내용이 기억이 나요. 그게 아마 다른 동화에서 읽어서 기억을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네, 이 토끼가 참 현명한 판단을 했네요. 근데 이게 한편으로 여기서 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소에게도 물어봤고 소나무에게도 물어봤고 이 같은 이제 공교롭게도 소로 시작하네요. 둘 다 이 두 이제 이 생물에게 물어봤을 때는 그 재판의 논리적인 부분을 생각하지 않고 그저 사람이 나쁘기 때문에 자신이 사람들에게 당한 것들 때문에 재판을 호랑이의 손을 들어주죠. 그냥 판결을. 그런 걸 보면 여기서 얘기하고자 했던 건 아마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이 인간이 자연을 얼마나 훼손을 하고 있는지를 거기에 대해서도 좀 경계심을 갖게 하려는 이 과거에 그러니까 우리 전래동화에 나오는 옛날에는
그런 생각을 안 했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네요. 이 환경을 훼손하는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경계심을 가지고 있었나 봐요. 아니면 뭐 그 안에서 같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지구의 구성원으로서의 도의적 책임감을 느낀 건지 모르겠지만 네 이게 뭐 측은지심이나 아니면 이 미안함을 가지는 건 뭐 인간의 본성이라고도 하는데 네 저도 아마 그런 부분을 살려서 얘기를 해주지 않을까 싶어요. 나중에 별똥이에게 얘기할 때도 우리 아이들에게 얘기할 때는 그런 걸 다 생각을 해보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우리가 쓰는 이 편리하게 쓰는 모든 것들, 또 아이들이 글씨를 쓸 때 아마 연필을 많이 쓸 텐데 연필을 쓸 때는 그 연필 자체와 그리고 연필을 쓰는 그 종이들 다 나무죠.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을 얼마나 훼손을 하고 있는지와 또 불가피하게 훼손하고 있으니만큼 그만큼 더 보호를 하기 위해서 그것은 뭐 지구를 위한다는 거창한 게 아니라 우리 자신,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라는 걸 가르쳐 줄 것 같네요. 네, 호랑이와 인간의 싸움 단순히 호랑이가 너무하다는 생각보다는 또 다른 교훈을 주는 34번째 동화 토끼의 재판이었습니다. 네, 별똥이 아빠입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요. 정말 유명한 이야기를 골랐어요. 물론 별똥이 엄마가 골랐고요. 안데르센의 성냥팔이 소녀입니다. 별똥이 엄마가 동화 고르는 걸 보면 왠지 익숙한 거를 골라요. 그래서 좀 낯설다, 생경하다 이런 동화는 보통 제가 고르는 거고요. 이건 나도 알지 하는 건 대부분 별똥이 엄마가 골랐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데르센 아주 유명하죠? 성냥팔이 소녀는 더 유명하고요. 최근에 읽은 그 오스카 와일드의 행복한 왕자에도 보면은 성냥팔이 소녀가 나와요. 성냥을 못 팔면 아버지한테 혼날 텐데 하는 거 보면 이 성냥팔이 소녀를 그대로 갖다 쓴 뭐 오마주 같은 건가요? 뭐 정확한 건 모릅니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냥팔이 소녀. 바람이 몹시 불어 추운 섣달 금음날이었어요. 어둑어둑해질 무렵 하늘에서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눈이 오자 사람들은 바쁘게 집으로 돌아갔어요. 거리는 지나다니는 사람도 없이 쓸쓸해졌어요. 성냥 사세요, 성냥 사세요. 어두운 골목에서 한 소녀가 성냥을 팔고 있었어요. 소녀는 어머니가 신던 낡고 큰 신발을 신고 있었지만 길에서 빨리 달려오던 마차를 피하려다 신발이 벗겨지고 말았어요. 신발 한 짝은 찾을 수도 없었고 나머지 한 짝은 낯선 소년이 훔쳐 달아나 버렸죠. 그래서 소녀는 얇고 해진 옷차림에 맨발을 동동거리며 하얀 눈 위를 걸어다니고 있었어요. 하루 종일 돌아다녔는데 하나도 팔지 못했네. 소녀는 너무나 춥고 배가 고팠어요. 아, 추워. 집집마다 창문으로 따스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소녀는 어느 집 담벼락 앞에 웅크리고 앉았어요. 어떻게 성냥을 팔지 못하면 아버지께 야단 맞을 텐데. 소녀는 아버지가 무서워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었죠. 할머니가 보고 싶어. 소녀는 엄마처럼 다정했던 돌아가신 할머니가 그리웠어요. 입김을 호호 불어보았지만 꽁꽁 언 손발은 조금도 따뜻해지지 않았어요. 옳지. 성냥을 켜면 따뜻해지겠지? 소녀는 손에 쥐고 있던 성냥 한 개비에 불을 붙였어요. 성냥불은 마치 작은 등불처럼 밝고 따뜻하게 빛났어요. 아이, 따뜻해. 소녀는 언 손을 성냥불에 쬐었어요. 그리고 언발을 녹이려고 성냥불을 갖다 댔지요. 하지만 성냥불은 곧 꺼지고 소녀는 다시 캄캄한 어둠에 둘러싸였어요. 소녀는 두 번째 성냥에 불을 붙였어요.
여기가 어디지? 신기하게도 소녀는 따뜻한 방 안에 앉아 있었어요. 방에는 맛있는 음식이 차려진 식탁이 있었지요. 와, 맛있겠다. 그러나 성냥이 다 타버리자 식탁도 사라졌어요. 소녀는 다시 어둠 속에 혼자 남겨졌어요. 소녀는 세 번째 성냥불을 켰어요. 그러자 주위가 다시 환해졌지요. 와, 아름다워라. 이번엔 촛불이랑 선물이 가득 달린 멋진 크리스마스 트리가 나타났어요. 소녀가 트리에 손을 뻗자 성냥불이 꺼지면서 트리도 사라졌어요. 어둠 속에서 크리스마스 트리의 촛불 하나가 빛을 내며 하늘로 올라가 빛나는 별이 되었어요. 그때 별 하나가 하늘에서 긴 꼬리를 매단 채 떨어졌어요. 아, 별똥별이다.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면 누군가 하늘나라로 가는 거란다. 소녀는 예전에 할머니가 해주셨던 말이 생각났지요. 누가 죽어가고 있나 봐. 소녀는 중얼거리며 다시 성냥불을 켰어요. 그러자 이번엔 불빛 속에서 환하게 웃고 계신 할머니의 모습이 보였어요. 할머니! 소녀는 큰 소리로 할머니를 불렀죠. 하지만 또다시 불이 꺼지고 말았어요. 성냥불이 꺼지자 할머니의 모습도 사라져 버렸어요. 할머니, 가시면 안 돼요. 소녀는 얼른 성냥을 다시 켰어요. 그러자 할머니는 여전히 환하게 웃으며 소녀를 바라보고 계셨죠. 할머니, 저도 데려가 주세요. 그러나 할머니는 손을 내저었어요. 할머니, 할머니! 소녀는 할머니를 부르며 울었어요. 성냥불이 꺼지면 할머니도 사라지겠죠? 따뜻한 난로랑 맛있는 음식, 크리스마스 트리랑 촛불이 사라진 것처럼 말이에요. 소녀는 성냥불이 꺼질까봐 남아있는 성냥 다발에 불을 붙였어요. 불꽃은 더 크고 환하게 타올랐지요. 성냥불이 계속 타면 할머니와 함께 있을 수 있는 거죠? 할머니는 그제야 소녀를 꼭 안아주었어요. 얘야, 이젠 춥거나 배고프지 않을 거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한없이 따뜻하고 포근했어요. 눈보라치던 추운 밤이 지나갔어요. 밝은 햇살은 길모퉁이에 쓰러진 소녀를 비추고 있었죠. 소녀 곁에는 타다 남은 성냥이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었어요. 어린 것이 불쌍해라. 지나가던 사람들은 발걸음을 멈추고 슬퍼했어요. 사람들은 소녀를 안아 교회로 옮겼어요. 소녀의 두 볼은 발그스름하게 물들어 있었고 입가에는 엷은 미소가 어려 있었어요. 안 됐구먼. 몸을 녹이려고 성냥불을 켰나봐. 사람들은 소녀를 보며 한마디씩 했어요. 하지만 그 누구도 알 수 없었지요. 지난밤 소녀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들을 보았는지. 하늘나라로 가기 전 할머니를 만나 얼마나 행복했는지 말이에요. 아우, 되게 슬픕니다. 울 뻔했어요. 이거 울컥하는데? 이거 감정 실어서 읽다 보니까 이거 메소드로 읽었나봐요. 자, 이건 입장동화가 필요가 없어요. 이건 다 슬픈 거예요. 비참해요. 너무 비참하다. 이거 아이한테 들려주기에
무슨 교훈을 줘야 되는지도 모르겠고요. 참고로 맨 처음에 있는 섣달 금음날은 섣달은 12월이고 금음날은 마지막 그 31일이죠. 정말 추운 날이네요. 그 섣달 금음날에 어둑어둑해질 무렵 한방눈도 펑펑 쏟아지고, 하필이면 성냥을 팔아야 되는데 날이 추워서인지 사람들도 없대요. 참고로 이 성냥팔이 소녀가 생각이 나서 저는 군대를 좀 특별하다고 해야 되나요? 뭐 좀 특이한 곳을 다녀왔는데, 동계훈련이 보통 일주일도 안 하는데 저희 부대는 5주간 했어요. 정말 동계훈련 별걸 다 했죠. 그 일주일 동안은 아예 산에서 그냥 생존하는 훈련을 하기도 하고. 근데 그 기간 동안에 그 생존기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성냥팔이 소녀가 생각나서 성냥으로 직접 한번 손을 한번 쬐어봤는데요. 이거 하나도 안 따뜻합니다. 순식간에 타오르고 정말 한 개도 안 따뜻해요. 이거 할머니를 봤다고 하는데, 원래 이제 저희 외삼촌이 이제 설악산에서 설상 구조 이 활동을 좀 하셨었는데, 그때 이제 여러 사람을 구해줬죠.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정말로 이게 얼어서 저체온증으로 정신을 잃기 직전에 너무나 포근하대요. 정말 따뜻하고 포근하고 엷은 행복감에 이렇게 딱 취하면서 이렇게 잠이 들려고 한대요. 그때 잠이 들면 이제 떠나가는 거죠. 성냥팔이 소녀처럼. 아마 그런 거를 표현한 게 아닌가 싶은데, 너무나 비참하게 살았던 소녀가 이제 떠나는 그 시간만이라도 행복하게 갈 수 있게 해준 신의 배려가 아닌가 싶습니다. 너무 슬펐어요. 이거는 나중에 이렇게 불우한 사람들이 있고, 별똥이만큼이나 어린 친구들도 이렇게 불우했단다, 이런 사람들이 여전히 있어. 그러니까 항상 감사하며 살고 이웃을 좀 돌아봐야지, 이런 정도의 다소 뻔하긴 하지만 그런 교훈을 주는 것밖에 없겠네요. 근데 이거 슬퍼서 얘기 안 해줄 것 같아요, 사실. 자, 오늘 드디어 별똥이가 성별이 나왔습니다. 딸이랍니다. 자, 별똥이의 성별을 알게 된 35번째 동화, 안데르센의 성냥팔이 소녀였습니다. 네, 별똥이 아빠입니다. 오늘의 동화는요, 우렁이각시라는 전래 동화예요. 다들 아시죠? 우렁각시. 참, 여기 옛이야기 요술항아리 이 동화집은 뭐 하나가 달라도 꼭 다르네요, 제목이. 금도끼와 은도끼 뭐 이런 식으로 조금씩 다른데, 자, 가치사전에 무시라는 단어가 나오네요. 이게 제가 알고 있는 우렁각시 내용은 무시가 아닐 텐데, 예, 대충 예측이 됩니다. 한번 들어가 보죠. 우렁이각시. 아주 먼 옛날 깊은 산골 마을에 혼자 사는 총각이 있었어요. 굽이굽이 산도 높고 험해서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 총각은 늘 외로웠죠. 하루는 총각이 밭에서 일을 하는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이 밭에 고구마 심으면 누구랑 먹지? 하며 총각이 중얼거리는데, 나랑 나눠 먹지? 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깜짝 놀란 총각이 숨죽이고 있다가 다시 조심조심 혼잣말을 해보았어요. 이 밭에 옥수수 심으면 누구랑 먹지? 나랑 나눠 먹지. 총각은 살금살금 소리나는 쪽으로 갔어요. 이 밭에 감자 심으면 누구랑 먹지? 나랑 나눠 먹지. 이게 뭐야? 우렁이잖아. 마침 심심했는데 우렁이하고 말벗이나 해야겠다. 바위 틈에서 우렁이를 발견한 총각은 우렁이를 집으로 가져갔어요. 다음날 총각은 우렁이를 넣어둔 항아리를 보고 말했어요. 우렁아, 일하고 올게. 그럼 난 집에서 기다리지. 우렁이의 목소리가 가물가물 들리는 듯 했죠. 총각은 서둘러 밭으로 나갔어요. 어스름한 저녁이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온 총각은
자기의 눈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마루에 김이 무럭무럭 나는 하얀 쌀밥과 국이며 반찬이 가지런히 차려져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총각이 일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오면 따뜻한 밥상이 차려져 있었어요. 누굴까? 누가 밥을 해놓고 갔을까? 총각은 밤이나 낮이나 그 생각만 했어요. 아휴 답답해라. 이러다 나 죽겠네. 누가 그랬는지 내일은 꼭 알아내고야 말겠어. 다음날 총각은 일하러 가는 척 나가다가 울타리 뒤에 숨어서 집안을 지켜보았어요. 잠시 후 항아리에서 신비한 연기가 뭉게뭉게 피어오르더니 달처럼 환한 여인이 스르르 나타났어요. 깜짝 놀란 총각은 정신이 얼떨떨했어요. 우렁이가 각시가 되었나? 총각은 쏜살같이 부엌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각시의 손을 덥석 잡았지요. 각시! 우렁이 각시! 내 색시가 되어줘요. 우렁이 각시는 얼굴을 살짝 붉히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끄덕 했죠. 총각은 이제 혼자가 아니었어요. 밭에 나가도 각시랑 밥을 먹어도 각시랑 함께였지요. 괭이질 한번 하고 각시 얼굴 보고, 호미질 한번 하고 각시 얼굴 보고, 괭이질 2번 하고 각시 얼굴 보고, 호미질 2번 하고 각시 얼굴 보고. 총각은 각시가 너무 좋았어요. 서방님, 그렇게 제 얼굴만 보시면 어떡해요? 아이 각시가 너무 예쁘니까 그렇지. 그러다 제 얼굴 다 닳겠어요. 자, 어지간히도 마음에 들었나봐요. 총각이 예쁜 각시를 얻었다는 소문은 금세 아랫마을에까지 퍼졌어요. 욕심 많은 원님도 이 소식을 듣게 되었죠. 원님은 일부러 산골 마을에 가서 우렁이 각시를 몰래 훔쳐보았어요. 이 듣던 대로 천하제일 미인이구먼. 원님은 우렁이 각시를 아내로 삼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총각을 관하로 불렀지요. 자네가 이 마을에서 일을 제일 잘한다는 소문이 있던데 나와 저 산에 있는 나무를 빨리 베는 시합을 해보세. 총각이 이기면 많은 땅을 주고 원님이 이기면 우렁이 각시를 데려가겠다고 했죠. 총각은 그만 털썩 주저앉았어요. 원님이야 다른 사람을 시켜도 되지만 총각은 원님으로 이길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죠. 자, 총각이 지금 시름에 잠겨서 바닷가에 앉아있네요. 오늘 이야기가 좀 재밌나봐요. 지금 별똥이가 막 뛰고 있어요. 고민하던 총각은 우렁이 각시에게 이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그러자 우렁이 각시는 총각에게 가락지 하나를 주며 바닷물에 던지라고 했어요. 바닷가에 도착한 총각은 바다 한가운데를 향해 가락지를 힘껏 내던졌어요. 그러자 돌개바람이 몰아치더니 파도가 거칠게 치솟았어요. 어느 놈이 날 부르느냐? 아이고 용왕님 살려줍시오. 전 우렁이 각시가 가락지를 주워서 던졌을 뿐입니다. 그럼 네가 내 사위로구나. 내 선물을 하나 줄 터이니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이 조롱박을 열거라. 총각은 조롱박을 가지고 산으로 갔어요. 총각이 조롱박 마개를 열자 꼬마 장정들이 쪼르르 줄지어 나와 순식간에 쓱싹쓱싹 나무를 몽땅 베고는 사라졌어요. 총각이 내기에서 이기자 화가 난 원님은 다른 시합을 하자고 했어요. 이번에는 말을 타고 먼저 강을 건너는 사람이 이기는 시합이었어요. 강가에 도착한 총각이 조롱박을 열었어요. 그런데 비루 먹은 말이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이거 다 망했네. 이러다가 우렁이 각시 빼앗기겠네. 실망한 총각이 탄식하자 시들시들하던 말이 갑자기 번개처럼 휙 내달리는 것이었어요. 원님, 이번에도 제가 이겼습죠? 총각은 뒤따라오는 원님을 향해 희쭉 웃었어요. 머리 꼭대기까지 화가 치민 원님은 배를 타고 바다 건너기 시합을 하자고 했어요. 총각이 조롱박을 열자 작은 조각배가 나왔어요. 원님의 배는 둥둥 북소리에 맞춰 바다로 나아갔어요. 총각은 작은 조각배의 노를 휘휘 저으며 바다로 나아갔죠. 그때 집채만한 파도가 밀려와 원님의 배를 꿀꺽 삼켜버렸죠. 그렇게 세 번째 내기에서도 못된 원님을 이긴 총각은 우렁이 각시와 아들, 딸을 낳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자, 이게 5이나 나왔어요. 이거 옷을 보니까 안에 더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갓난아기는 누워있을 테니까요. 야, 금슬이 참 좋다. 우렁이가 참 예쁜 여인으로 이렇게 변했나봐요. 자, 이야기가 끝이 났는데 우리가 아는 우렁각시 맞죠? 우렁각시 동화를 안 읽어본 분들이라도 우렁각시에 대해서는 알 거예요. 뜻하지 않게 이렇게 집에 와서 보통 그렇죠. 이게 전통적인 성 역할이긴 하지만 집안이 가사 역할을 대신 이렇게 해주고 한 남자 입장에서는 서프라이즈죠. 네, 그런 걸 기대하게 만드는 아름다운 여인을 흔히 우렁각시라고 하는데 뒷얘기가 이렇게 원님과의 이런 내기? 사실은 우렁이 각시를 걸고 하는 내기니까 진짜 생사가 걸린 문제나 마찬가지네요. 이런 게 있었는 줄은 저도 까먹고 있었네요. 근데 기억은 나요. 아마 이 뒷얘기는 모르는 분도 있었을 텐데 자, 오늘 이 얘기 재밌었나 봐요. 오늘 별똥이가 아주 빵빵 찬다고 우리 별똥이 엄마가 옆에서 계속 얘기를 하는데 아예 옷을 다 걷어내고 배를 드러내고 듣고 있어요. 자, 오늘은 아주 드물게 별똥이 엄마가 잠이 안 와서 아직은 그래서 동화를 끝까지 들은 날입니다. 네, 정말 흔치 않은 날이에요. 자, 이렇게 흔치 않은 날에 읽었던 36번째 동화 우렁이 각시였습니다.